2월 목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접속 관계로 박인금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인금 의원? 네, 혹시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리서치 제휴사 화태증권과의 컨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은 5%대까지 하락, 연간으로는 0.1에서 0.2%포인트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태에서 주목한 점은 소비 심리보다는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고 지연된 소비는 추후 반영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장 가동이春절 연휴보다는 늦게 시작된 경험을 고려하면 산업의 영향도 과도하게 우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은 우선 통화 정책이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에 선배서 기준이 인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3월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발행 금리 인하를 실시하면서 APR도 인하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수가 유의미한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春절 개장 후에 장중 최저치인 2685포인트는 극대한 공포심을 반영한 레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업종이 조정을 받을 압력이 높으나 2020년 연간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 이하는 매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 전략팀의 비율 코멘트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4% 후반대까지 하락 가능하지만 정부의 부양책이 시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주식시장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장기 설비 투자 확대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업 이익이 전망되는 TMT 업종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쪽은 1분기 GDP 4% 후반대로 좀 안 좋게 봤는데 화태증권이 5% 중반까지로 좀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심리보다는 소비 패턴이 바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분기에 사실 지배에 갇혀 있어서 할 수 없는 소비는 2분기에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가동이나 사실 원래도春절 연휴 동안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휴가 날짜보다는 조금 늦게 가동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이게 데이터로 숫자로 계산되는 방식이나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고, 근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어쨌거나 2분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국 쪽은 생각보다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 이게 좀 비율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선적으로 통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게 자료의 뒤에 보시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한 3% 이상 제시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석수채 부분도 사실 거의 인투자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프라는 어쨌거나 시간 좀 걸리는 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좀 집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그 통화 정책을 썼을 때, 과연 이 약발이 먹히느냐도 이거 한 건이잖아요. 이 실제로 좀 생각보다 좀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통화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효과는 그럼 얼마나 되냐, 이렇게, 의심을 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사실, 이번에春절 휴장 전에도, 그러니까 1.2조 원, 효과보다는 생각보다 더 많은 규모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조 원도 사실 전년 대비는 거의 한 9천억 원 정도 더 규모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있어서 그 효과보다는 더 많은 유동성 공급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월 리서치본부 하우스뷰 자료를 봐주시면 되고요. 방금 저 박인금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1월에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 쪽 하우스 뷰는 주식시장에서 중국 주식시장,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중국 주식시장 이외에는 주식시장 중에서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미 중국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간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레벨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관점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펴보시면 가운데 저희가 이제 투자 상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본토 A주 ETF인 CSI 300 ETF를 작년부터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박인금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TMT 업종이 중장기적으로 업사이드가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격 메리트가 생긴 이 본토 A주 전체 지수 추종 ETF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는 TMT 업종으로 투자를 좀 옮겨가는 이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이 금리가 미국 금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금리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채권 쪽에서 말씀드리는 그 유동성, 이 T빌이라든지 레포 쪽의 유동성 공급이 4월 정도에 보면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 역시 금리가 여기서 더 확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박스권 움직임을 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금리 인컴 자산 중에서는 이 이머징 채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는 매수 추천드리고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전략인사이드 노동길 위원입니다. 네, 전략 발표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2020년 1월부터 볼커롤을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볼커롤이라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에 대한 성격으로 미국의 은행들의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금지시키고 규제 대상 펀드의 투자를 자기 자본의 3%로 규제시켰던 은행 규제 법안을 말합니다. 볼커롤 완화가 이번에 완화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트레이딩 자산, 거래 자산 및 부채가 2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인 152곳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간소화시켜주고 또한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거래 제한 완화인데요. 은행들은 과거에는 60일 이내 거래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을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것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이 볼커롤 완화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볼커롤 완화는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은행 10곳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이 프라이빗 트레이딩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10개 은행들의 비중이 이 전체의 93.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의 관건은 이 추가적으로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추가 완화가 가능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기가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이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볼커롤 완화 같은 것들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이 된다면 이 은행의 규제 완화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 이사들의 성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페드에서는 지난 1월 30일에 볼커롤을 추가 완화시키는 조치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3% 룰, 자기 자본 룰에 벤처 캐피탈과 크레딧 펀드 등을 규제를 제외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연준 이사 중에 공석이 2명이 있고 5명의 연준 이사 중 브레이너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볼코롤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런 성향에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추가 완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게 된다면 상업은행 기반으로 해서는 약 0.6조 달러 정도의 위험자산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아직까지는 컴플라이언스 규제가 강했다는 관계로 규제 완화 시에는 위험 투자를 늘릴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도드 프랭크 법안 규제 완화 이런 얘기 나온 그러니까 도드 프랭크 법안의 하위법이 볼코롤이고요. 이게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꽤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위험자산 투자나 대체 투자 등등에. 그래서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볼코롤 완화에 꽤 관심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되면 더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 아마 볼코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자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미나로 연결하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앞으로 반영이 더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나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주가 측면을 보면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난해 주가 퍼포먼스가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서도 중소형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시점마다 이 은행주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졌던 특성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위험자산에서는 아직까지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랍 트레이딩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마중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중국 대표 소비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오리온은 기대치 부합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기대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가장 우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실적 영향이었고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두 업체 모두 예측이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1분기는 많이 어렵겠지만 매출은 그 다음 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였습니다. 오리온부터 좀 세부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온 4분기 영업이익은 978억 원을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전 법인에서 신제품 효과 그리고 이런 춘절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가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바로 앞으로인데요. 우선 수요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류 차질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문제이고요. 따라서 이제 물류와 유통이 재개되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봐야 하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2분기는 비수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분기 부분들이 이연되면서 실적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3,500원, 13만 5천 원 유지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이익이 국내 일회성과 그리고 해외에서 비용이 확대되면서 459억 원 기록을 했고요. 당사 추정치와 시장 기대치 모두 하회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순수 백화점, 방판, 아리따움, 매출 부진 여전히 이어졌고요. 다만 이제 면세점과 이커머스가 3분기에 이어서 계속 높은 성장을 보면서 국내 쪽에서는 그 성과급 지급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 빼놓고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법인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였는데요. 특히 중국 법인에서 영업이익이 에뛰드 재고패기, 그리고 광고제 마케팅 비용 확대, 그리고 얘네들이 뷰티숍에서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좀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나갔던 인건비, 이런 항목들로 인해서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전체 해외 법인 쪽에 영업이익이 좀 하락하면서 전체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였습니다. 우선은
답답했던 부분이 저도 중국에서 발생한 비용의 금액이나,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의 금액이나 지속성 여부를 정확히 지금 오픈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되는 즉시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맞고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2분기로 조금 미열된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말씀드리는 건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으나 실적이 숫자가 좋았던 것보다 전략의 방향성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이 전략 방향성의 변화 부분은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도 가시화가 또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채널적으로는 면세점과 디지털 그리고 브랜드에선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중국의 이니스프리 1, 2선 도시 쪽인데요. 이쪽은 이제 오히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철수를 좀 더 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아리따움 라이브 전환을 계속하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 전환하면서 영업일수가 빠졌던 효과 때문에 매출액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라이브 전환 거의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면서 이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은 아무래도 2020년에 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적자가 좀 컸던 그 직영점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또 철수가 하면서 수익성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4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고요. 또 외부 변수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계속적으로 있어서 우선 우려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되어서 오늘은 주가 좀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가 조정하는 부분들은 오늘 빠지고 나서는 좀 크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관 바이 목표 주가 30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원래 4분기 안 좋을 걸로 봤었는데 지금 더 쇼크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앞서서 말한 에뛰드 재고랑 광고인제 마케팅, 인건비 증가 요 세 개가 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에뛰드 재고나 그리고 아까 각각에 대해서 얼마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전체 숫자는 한 4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전혀 오픈을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나 그런 힌트도 주지 않아서 그게 좀 약간 답답할 것 같고요.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인되면은 좀 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때 중국 이슈 때문에 안 좋다는 걸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저희 그 실적 전망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킨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전망치가 분명히 바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뒤에 테이블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원래는 한 900억 정도 보다가 700억으로 지금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SKC 발표해 주십시오. 네, SKC가 1월달 그 KCFT 동박 기업을 인수하면서 전지박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좀 변했습니다. 전지박 사업과 화학,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지박과 화학이 가장 큰 모습인데요. 화학 사업의 경우 3월 중 지분을 절반을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상 전지박 사업이 주력 사업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이 한 45%가 동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그 비중이 크고 앞으로 성장성도 여기서 클 예정입니다. 기타 그 배터리 소재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퍼밸류가 이제 15.5배, 그 PBR이 1.3배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단계적인 리레이팅이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1분기가 회사가 크게 좀 변하는 시기가 될 예정입니다. 80년대에 그 비디오 테이프로 시작한 회사였고요. 이후에 이제 필름, 그리고 화학 사업, 그리고 이번에 동박 사업으로 변하는 모습이 1분기에 다 일어날 예정입니다. 1월에 그 동박을 인수를 했고요. 2월 달에 코롱 PI 지분을 매각하면서 대금이 좀 입금이 되고 화학 사업을 떼내기 위해서 2월 1일 날 분할을 했고 3월 9일 예정으로 쿠웨이트에 절반 지분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동박 사업은 그
뭐 기존의 설비 증설이 4공장 증설이 완공이 된 상황이고 시생산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뭐 5공장도 증설을 지금 시작한 상황으로 앞으로 내년 완공 목표로 좀 진행을 해서 화학을 좀 떼내면서 동박 사업을 앞으로 크게 확대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일단 그 필름 쪽 출하량이 좀 더 줄었고요. 반도체 소재나 통신 장비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쪽은 통신 장비는 이제 5G가 좀 많이 좀 투자가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쯤 다시 기대를 좀 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재는 올 상반기 중으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1분기부터 KCFT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요. 영업이익 한 120억 원 추가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존의 그 KCFT가 그 기존 그 설비를 운영하면서 분기 영업이익을 200에서 한 250억 정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1분기에는 일단 파업이 아직 1월까지 좀 진행이 좀 된 영향이 있었고 1월 31일자로 파업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4공장 그 신공장 가동하면서 그 초기 운영 비용이 좀 발생해서 한 120억 원으로 좀 추정을 했고요. 앞으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정상 수준을 넘어서 추가 증설 효과가 좀 나타날 예정입니다. 기타 그 화학과 필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작년 말이나 올 초가 뭐 1분기까지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화학 쪽 정기 보수가 증가하고요. 그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영업이익은 우상향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 추정치 많이 낮췄는데 그 근거를 말씀하시죠. 일단 그 KCFT 실적을 기존에는 그 파업 영향이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파업이 좀 1월까지 이어지면서 뭐 그 영향이 1분기에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한 그 정상적인 상황이 한 25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4라인 그 초기 가동도 좀 반영을 못했지만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과감하게 좀 반영을 해서 그 KCFT의 추정치를 낮춘 게 하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 사업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와 5G 그 통신 장비 사업의 어떤 실적 개선이 조금 더딘 점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제 일진머하고 많이 비교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진머하고 대비해서 SKC가 좀 내세울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비슷한 그 탑티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캐파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4공장 완공한 상태에서는 그 오히려 지금 그 KCFT 캐파가 조금 더 좀 올라온 상황인데 뭐 올 하반기에는 다시 좀 역정을 당하고 다시 내년에는 역정을 하고 그래서 캐파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KCFT의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전지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용 그 EV용 배터리 비중이 전체의 한 그 90%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가 이제 IT용입니다. 그 수익성은 이제 EV용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진율이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 레포트에서도 인데스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세계 최초 그 개발을 KCFT가 좀 먼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막 기술 그리고 광폭 그리고 긴 롱 디스턴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살짝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하고 좀 소송 중인데요. 그 KCFT가 어쨌든 그 뭐 범 LG가였었던 기업이었는데 그 관계가 좀 어떤지 설명 싶다. 일단 그 소송 관련해서는 뭐 우려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동박이 이제 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상으로는 이제 밸류체인에 그런 이제 소송권을 뭐 섣불리 들이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당분간은 뭐 생각을 안 하고 영향이 뭐 크진 않다라고 사업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GS 리테일, 이마트 신세계 발표해 주세요. 네, 유통 3사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S 리테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 약 500억 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40% 상회해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온 이유는 편의점 부문 리스회계 한입 때문입니다. 리스회계 한입 제외하고 보더라도 점포 순증이나 매입률 개선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슈퍼 부분은 적자 지속되고 있고 호텔 부분은 투숙률이나 숙박료 모두 인상되어 수익성 큰 폭 개선 기대됩니다. 가장 특이한 부분은 기타 부분 손익 개선인데요. 전년 동기나 전분기 대비 150억 원 이상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헬스앤뷰티 스토어 11곳 폐점했고 지하철 6, 7호선 점포 계약 종료하면서 관련 적자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객수 감소가 있긴 하지만 객단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타 유통업체에 비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호한 실적 기대되고 불안한 장세에서 안정성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이마트는 순매출 3조 9천억 원, 영업적자 100억 원 기록했습니다. 기존점 부진과 온라인 경쟁 심화, 전문점 폐점 등으로 영업이익 적자 전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세계는 순매출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946억 원으로 컨센 25%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인 영업 상황은 양호했고 면세점에서 리스회계, 특허 수수료 환입 등 일회성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마트 신세계는 매출 또는 손익구조 변경 공시로 내용이 제한적이라 추후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풍산 발표해 주세요. 풍산 대신 발표드리겠습니다. 어제 풍산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2019년 4분기 잠정 연결 실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167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0.4% 증가한 78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 대비 각각 19.7%, 6.6% 상회했습니다. 동사는 이익 감소를 반영해 주당 배당금을 2018년 600원에서 2019년 400원으로 낮춘다고 공시했습니다. 2020년 연결 영업이익은 902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2019년 연결 영업이익이 411억 원인데 2020년 실적 개선 전망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나 기저효과라는 점에서 주가 반등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리 가격 반등이 제한적인 가운데 신동 판매량과 방산 매출의 회복이 주가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정준섭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미래에셋대우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배순이익은 1,362억으로 이제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전망이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3분기와 마찬가지로 IB, 트레이딩, 해외법인 이쪽에서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IB 수수료가 생각보다도 더 양호했고요. 또 이제 연간 실적이 이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판관비에 별다른 비용이 적립되지 않았던 점이 제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유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미래에셋대우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아시아나항공, 미국 호텔 같은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나 구 NCR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구 NCR이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160에서 180% 정도 추정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존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 없이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NCR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되면 이제 자본 적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이제 투자 자산의 일부 매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매각 이익이 발생하고 그게 전체 실적을 어느 정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업계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부동산 규제나 PBS 뭐 이런 거 등등의 관련 이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주가를 좀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에서 좀 다른 대형사보다는 좀 임팩트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 이제 PBR이 0.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별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만도, 포드, 조소홍 의원입니다.
예,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예상 수준이랑 비슷하게 나왔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뭐 예상치나 컨센서스 대비 좀 미스를 했습니다. 지금 4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약 188억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됐다. 영업 쪽에서 100억 원, 영업외 쪽에서 84억 원 정도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100% 일회성만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세전이익 빠진 부분은 이제 환율 하락하면서 이제 외환 평가 손실 발생한 부분들, 매출 채권에 대해 외환 매출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가이던스로 매출을 6조 600억 원 줬으니까요. 지금 매출 성장률을 1.3% 정도 밖에 주지 않았고요.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 4%면 영업이익률에 대한 가이던스는 조금 매출에 비해서는 높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어느 정도 회사 쪽에서 감안해서 준 가이던스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지금 뭐 특이점은 내년에 북미 전기차 회사에 대한 매출 성장 목표가 높고 지난 3년 동안 한 36% 정도 단순 평균으로 성장했던 에이다스 부문의 성장률 목표치는 한 10%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앱티브랑 장기적인 그 JV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도가 장기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좀 향후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가 이제 엊그제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한 8% 9% 정도 지금 빠졌고요.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리디자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GM이나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서는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2020년 가이던스도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지금 GM이 발표를 했는데 GM 같은 경우는 올해 소폭 그 플러스 가이던스를 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도 올해 이제 뭐 단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거기에 준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다스 부분 좀 성장이 낮게 제시된 거는 현대차 쪽에서 좀 빠질 걸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밴더 다른 쪽으로의 확산이 좀 힘들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단순 평균이 한 36% 정도 되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북미랑 한국 중심으로 이제 AEB가 기본 장착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2년 정도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정확하게 브레이크다운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모비스 엑스포저가 좀 늘어날 거라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전과 같은 그런 성장성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가정은 하고 있고요. 올해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한금융지주 말씀해 주십시오. 신한금융지주 4분기 실적 코멘트입니다. 리포티드 기준 및 일회성 제외한 경상적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이는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을 합한 핵심 이익이 다소 아쉬운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하는 반면에 관리 지표, 즉 프로비저닝과 코스트 인컴 레이쇼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실적 트렌드는 3분기와 4분기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출 성장은 전세자금 대출과 소호대출의 견인으로 연간 7% 성장을 했으나 순이자 마진은 기준금리 하락을 비껴가지 못하고 전분기 대비 7bp 하락했습니다. 현금 배당 1,850원 결정으로 2019년 보통주 배당 성향은 약 25%, 디비던 일드는 4% 정도이고요. 2018년 성향 24%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먼저 발표했었던 이 하나금융지주 실적과 비교를 해보자면 계절적 및 일회성 요인이 순이익 희석 효과를 가져온 모습은 두 회사 다 비슷했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핵심 이익이 견조했고
신한은 핵심 이익이 다소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확실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2월 6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